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한설이는 편의점 유니폼의 지퍼를 턱 밑까지 올렸다. 자정을 넘긴 서울의 거리는 취객들의 고성과 젖은 아스팔트 냄새로 질척였다. 그녀는 익숙하게 그 모든 것을 무시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편의점 폐기 음식으로 채운 배를 움켜쥐었다.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동생 서진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버텨야 했다. 아무리 끔찍한 진상 손님을 만나도, 아무리 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그녀는 웃어야 했고 걸어야 했다. 10년 전 그날 밤 이후로 그녀의 삶은 생존 그 자체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대신 어둠에 익숙해지는 법을 택했다. 통장 잔고를 떠올리자 절로 한숨이 나왔다. 동생의 학비와 밀린 월세,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웠다. 하지만 서리의 눈빛은 아직 죽지 않았다. 지쳤을 지언정 꺾이지 않은 날카로움이 그 안에 있었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매며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지름길이었지만 그녀는 이 길이 더 익숙했다. 몇 푼 안 되는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매일 밤 걷는 길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그저 무사히 좁은 단칸방에 도착하는 것뿐이었다. 같은 시각, 그 도시를 발 아래 둔 곳에서 한 남자가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 카펫처럼 깔려 있었다. TK 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 강태주는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서서 이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내면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허함뿐이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이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순수하지만 강인한 의지를 꺾는 것. 그것이 그의 병적인 취향이자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수집품을 망가뜨려 왔다. 이제 새로운 장난감이 필요할 때였다. 그의 취향은 10년 전 그날 밤에 시작되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지옥 같은 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그의 영혼 일부는 그곳에 영원히 묻혔다. 그 이후로 그는 극단적인 통제에 집착했다. 그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을 원했다. 부서지기 쉽지만 부서지는 순간까지도 저항하는 존재. 그는 그들의 눈빛이 절망으로 변하는 순간을 즐겼다. 그것만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자신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태주는 값비싼 크리스털 잔에 담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자신의 팀이 도시 전역에 설치한 CCTV 화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백 개의 화면이 분할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먹잇감을 찾는 포식자였다. 최 실장.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예. 대표님. 검색 기준은 평소와 같으십니까? 스피커를 통해 즉각적이고 감정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니, 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좀 더 거친 걸로. 그의 시선이 수많은 화면 속을 배회했다. 화려한 클럽에서 웃고 떠드는 여자들. 비싼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식사하는 여자들. 모두 지루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의 때가 묻었거나 너무 쉽게 굴복할 것들이었다. 태주는 진짜를 원했다. 그때였다. 잠깐 태준의 손가락이 한 화면을 가리켰다. 도시 외곽의 어두운 골목길.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화면이 확대되었다. 한설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얼굴을 확대시켰다.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 눈에는 분명한 반항심이 서려 있었다. 세상을 향한 경멸, 혹은 자신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 태준의 입꼬리가 비틀린 호를 그렸다. 저거다. 위치 확인했습니다. B12구역입니다. 바로 팀을 보내겠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적이었다. 아니, 내가 직접 가지. 태준이 재킷을 집어들었다. 오랜만의 사냥이었다. 그는 이 장난감이 얼마나 버틸지 궁금했다. 한설이는 뒤에서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낄 새도 없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검은색 벤이 소리 없이 골목을 막아섰고 건장한 남자들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달콤하면서도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클로로포름이었다. 읍. 그녀는 격렬하게 저항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감정한 남자의 눈동자와 차가운 도시의 밤하늘이었다. 의식이 암흑 속으로 빠르게 꺼져갔다. 납치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작전처럼 신속하고 깔끔하게 끝났다. 강태주는 뒷좌석에 쓰러진 서리를 내려다보았다. 낡은 유니폼과 싸구려 운동화. 그녀에게서는 가난의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저 가냘픈 육체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영혼이었다. 그는 그것을 길들이고 부러뜨리고 완벽하게 소유할 생각에 희미한 흥분을 느꼈다. 차량은 서울의 야경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태준이 소유한 비밀스러운 별장을 향해서였다. 그곳은 그의 수집품들을 위한 완벽한 감옥이었다. 누구도 그곳을 알지 못했고 누구도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 한설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을 간지럽힌 것은 지하실의 곰팡내나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아니었다. 값비싼 향수와 갓 세탁한 최고급 린넨의 향기였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녀는 낯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몸을 일으키자 실크 가운이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그녀의 낡은 편의점 유니폼은 사라지고 몸에는 이것 하나만 걸쳐져 있었다. 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호화로웠다. 중세 유럽의 성을 옮겨놓은 듯한 가구들.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 하지만 서리는 그 화려함에 압도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곧장 창문으로 향했다. 두꺼운 방탄유리였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 여기가 어디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육중한 참나무 문으로 다가갔다. 문 손잡이는 없었다. 매끈한 표면에는 지문 인식기처럼 보이는 작은 패널 하나만 달려 있었다. 서리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려 보았다. 둔탁한 소리만 울릴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완벽한 감금이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소리 지르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다. 돈을 노린 몸값 요구도 아닌 듯했다. 이 정도의 부와 치밀함을 가진 자라면 목적은 돈이 아닐 것이다. 방 한쪽 구석. 조명 아래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물 한 병과 간단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마치 그녀가 깨어나길 기다렸다는 듯이 서리는 깨달았다. 자신은 사냥당한 것이다. 누군가의 수집품이 되어 이 황금빛 새장에 갇힌 것이다. 서리는 물병을 집어들었다. 갈증이 심했지만 그녀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환풍구, 벽에 이음새,
가구 및 탈출할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10년 전, 그 끔찍한 밤에도 그녀는 살아남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문 밖에서 미세한 기계음이 들렸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서리는 침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묵직한 도자기 꽃병을 집어들었다. 빈약한 무기였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문을 노려보았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남자. 강태준이었다. 그는 방 안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냉기를 풍기며 서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일어났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리는 꽃병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누구? 당신 원하는 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의 저항적인 태도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원하는 것 글쎄. 그는 서리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녀가 고통의 인상을 찌푸렸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내 그 눈빛. 아주 마음에 들어. 그는 서리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까지. 난 아주 천천히 널 즐길 생각이야. 서리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의 동생 서진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남자를 노려보았다. 넌 날 꺾지 못해. 서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태주는 그 말에 오히려 더 즐거운 듯 웃었다. 모두들 처음엔 그렇게 말하지. 그는 서리를 침대 위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서리가 다시 몸을 일으키려 할 때 태주는 그녀의 손에 들린 꽃병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헛된 희망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서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방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서리를 돌아보았다. 내일 아침 규칙을 알려주지. 그 전까지 네가 갇힌 이 현실을 마음껏 즐기도록 해. 나의 새로운 수집품. 문이 닫히고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서리는 깨진 도자기 파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날카로운 파편 하나를 몰래 집어들어 실크 가운 소매 속에 숨겼다. 사냥이 시작되었다면 그녀 역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은 깊어가 고립된 별장에서 두 사람의 기이한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하려 했다. 태주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다.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경계를 늦추지 않는 서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위스키 잔을 다시 채웠다. 저 눈빛이 얼마나 갈까? 하루 이틀 그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들인 저 여자가 자신의 병적인 세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악연이 이미 10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날이 밝았다. 하지만 한설이에게는 그저 빛의 색이 바뀐 것일 뿐이었다. 두꺼운 방탄유리를 통과한 아침 햇살은 방 안의 사치스러운 가구들을 비추었지만 따스함 대신 차가운 감시의 시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소나기에 숨긴 날카로운 파편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의지였다. 그녀는 어젯밤 남자가 남기고 간 식사를 노려보았다.
배가 고팠지만 손대지 않았다. 이 황금빛 세 장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은 독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정신을 통제해야 했다. 그것이 이 미친놈과의 싸움에서 그녀가 가진 유일한 우위였다. 오전 9시가 되자 어제와 같은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강태준이었다. 오늘은 완벽한 슈트 대신 편안해 보이는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위압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제왕처럼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은쟁반이 들려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와 갓 구운 빵. 그는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먹어. 명령이었다. 서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독이라도 탔을까봐 그가 비웃었다. 난 내 장난감이 그렇게 쉽게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아. 난 당신 장난감이 아니야. 서리가 차갑게 내뱉었다. 태주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까딱했다. 아직은 아니지.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야. 그는 의자를 끌어다 서리 맞은편에 앉았다. 이제부터 규칙을 설명하지. 잘 들어. 네가 여기서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중요한 사업 프레젠테이션이라도 하듯 입을 열었다. 첫째, 난 널 설이라고 부르지 않아. 넌 그냥 수지품이야. 그게 내 새 이름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설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져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를 알아야 약점을 찾을 수 있었다. 둘째, 식사는 하루 2번 내가 가져다 주는 것만 먹는다. 거부할 시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이 하나씩 사라질 거야. 내가 아끼는 것. 서리가 반문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다. 태준이 웃었다. 그 웃음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아, 모르는 모양이군. 내 동생. 한서진. 지금쯤 형사 고소건으로 경찰서에 가 있겠군. 서리의 눈이 커졌다. 서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가 태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는 여유롭게 그녀의 어깨를 밀어 다시 침대에 주저앉혔다. 별거 아니야. 네가 여기 오기 직전 편의점 금고에서 사라진 돈을 네 동생 주머니에 넣어뒀을 뿐이지. 증거는 차고 넘쳐 서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 계자식. 셋째, 태주는 그녀의 절망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이 방 밖으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넷째,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나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내 몸에 손댈 수 없. 그는 일어서서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절대 내 눈앞에서 그 쓸데없는 저항의 눈빛을 거두지 마. 네가 울고 빌고 매달리는 순간 이 게임은 끝나는 거니까. 그것은 모순된 규칙이었다. 저항하되 결국엔 꺾이라는 명령. 그는 이 과정을 즐기는 것이 분명했다. 서리는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납치범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즐기는 지독하게 뒤틀린 포식자였다. 서리는 심호흡을 했다. 동생이 인질로 잡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규칙을 따르면. 서진이는 글쎄. 태준이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네가 얼마나 재미있는 장난감이 되느냐에 달렸지. 그는 서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이쯤에서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거나 최소한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분노가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차가운 경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경멸하고 있었다. 태주는 이 생소한 감각에 미간을 좁혔다. 보통은 그가 상대를 경멸하고 상대는 그를 두려워했다. 이 구도는 언제나 명확했다. 하지만 한설이는 그의 완벽한 통제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아주 좋아.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눈빛.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군. 그는 그녀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저항 자체에 흥분하고 있었다. 하지만 명심해. 새장 속의 새는 아무리 화려하게 지저귀어도 결국 주인의 소나기에 있다는 걸. 태주는 방을 나가려다 말고 다시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 그리고 그 파편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서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알고 있었다. CCTV는 네가 숨쉬는 소리까지 잡아내. 그런 원시적인 무기로 날 상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는 조롱하듯 웃으며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서리는 잠시 동안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마저 발각되었다. 그녀는 소매 속에 숨겼던 파편을 꺼냈다. 태준의 말이 맞았다. 이런 걸로는 그를 이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파편을 버리지 않았다. 대신 침대 매트리스 가장 깊숙한 곳, 카메라가 절대 볼 수 없는 구석에 그것을 쑤셔 넣었다. 그가 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무기라기보다 그녀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녀는 태준이 가져다 놓은 수프를 바라보았다. 동생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살아야 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프를 한 숟갈 떠먹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맛볼 수 있는 깊은 풍미였다. 지옥 속의 만찬이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의 통제실로 돌아온 태주는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았다. 수십 개의 화면이 서리가 있는 방의 모든 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수프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예상대로였다. 동생을 미끼로 쓰자. 그녀는 바로 굴복했다. 그는 만족스러워야 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먹잇감은 미끼를 물었고 이제 천천히 길들이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알 수 없는 불쾌감이 치밀었다. 그녀는 수프를 먹으면서도 울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생존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채우듯 기계적으로 음식을 삼켰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마치 모니터 너머에 그를 보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은 정확히 읽을 수 있었다. 두고 봐.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위스키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저항, 경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였다. 그는 분노 대신 기묘한 희열을 느꼈다. 그래, 이래야 재미있지. 그는 그녀가 무너지는 순간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희열 속에는 그가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아주 희미하고 낯선 감각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저항하는 눈빛이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잊고 싶었던 기억 속에서 본 것만 같았.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감상이었다. 그는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서리는 방 한쪽 구석에서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마치 감옥이 아니라 장기전을 준비하는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처럼 그녀는 그의 규칙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얼마나 버틸까? 나의 새로운 수집품. 태주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익숙한 감각의 정체를,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를.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한설이에게는 낮과 밤의 구분조차 무의미해졌다. 그녀는 강태준이 정해준 규칙의 틀 안에서 움직였다. 식사를 거부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저항으로 체력을 소모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 감옥을 탐색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CCTV의 사각지대, 벽에 미세한 균열, 공기의 흐름까지.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특수 요원처럼 행동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근력 운동을 소화했다. 정신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 눈을 감고 10년 전 기억부터 어제 저녁 메뉴까지 모든 것을 복기했다. 그녀는 무너지는 대신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강태주는 모니터를 통해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모든 것을 빼앗았고 가장 강력한 인질인 동생까지 잡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수집품들은 이쯤 되면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거나 그의 자비에 매달리며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한설이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첫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모니터 너머의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태주는 알 수 없는 초조함을 느꼈다. 그는 이 게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의 저 꼿꼿한 자존심을 지금 당장 꺾어버리고 싶었다. 그날 저녁, 태주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직접 저녁 식사를 들고 방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서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태준을 돌아보았을 때 그 눈에는 경계심만 가득할 뿐 두려움은 없었다. 식사 시간이다. 수집품. 태준이 일부러 더 거칠게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 동생은 어때? 글쎄. 태준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네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느냐에 달렸다고 했을 텐데. 그는 서리의 턱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서리가 그의 손을 피했다. 규칙, 넷째. 허락 없이 내 몸에 손대지 말 것. 그녀가 그의 규칙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감히 내게 명령을 해. 명령이 아니라 당신이 정한 규칙을 상기시켜주는 것뿐이야.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와 눈높이를 맞추고 싶었다. 비록 키 차이가 현격했지만 기세에서 밀리고 싶지 않았다. 넌 지금 네 동생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가? 장난은 네가 치고 있지. 서리의 목소리에 얼음 파편 같은 날카로움이 섞였다. 이딴 유치한 놀이에 내 동생을 끌어들이지 마. 원하는 게 뭐야? 돈 아니면 그냥 네가 쓰레기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건가? 쓰레기. 그 단어가 태준의 신경을 건드렸다. 아무도 감히 그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서리의 뺨을 내리치려 손을 들었다. 서리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내려칠 순간을 노려보고 있었다. 태주는 공중에서 손을 멈췄다. 그녀가 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격분시켰다. 그는 대신 테이블 위의 쟁반을 그녀의 발치에 집어던졌다.
뜨거운 수프와 음식이 바닥에 흩어졌다. 먹어. 바닥에 떨어진 거라도 핥아 먹어야지. 내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서리는 바닥의 음식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비웃었다. 고작 이 정도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날 굶기거나 때리거나 10년 전 그놈들이랑 다를 게 없네. 뭐라고? 서리는 일부러 그를 도발했다. 그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내고 싶었다. 그가 이성을 잃어야 약점이 보일 터였다. 10년 전에도 너 같은 놈들이 있었지. 힘만 믿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던 놈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10년 전이라는 단어가 그의 트라우마를 자극했다. 입 다물어. 그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서리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왜 찔리는 거라도 있어. 서리는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몰아붙였다. 입 다물라고 했어. 태준이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바로 그때였다. 서리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그녀는 균형을 잡기 위해, 그리고 그를 밀어내기 위해 반사적으로 그의 다른 쪽 팔뚝을 움켜잡았다. 그의 비싼 캐시미어 스웨터가 그녀의 소나기에서 밀려 올라갔다. 서리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 무언가 울퉁불퉁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팔뚝으로 향했다. 소매가 거친 그의 오른쪽 팔뚝 안쪽, 손목부터 팔꿈치 근처까지 길고 흉측하게 아문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칼에 베이고 살점이 찢겨 나갔던 끔찍한 공격의 흔적이었다. 서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10년 전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던 밤, 골목길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어린 소년. 자신이 필사적으로 지혈했던 바로 그 팔, 서리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다. 태주는 자신의 흉터가 드러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봤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 흉터는 그의 가장 깊은 수치이자 10년 전의 악몽 그 자체였다. 그는 격분하여 서리를 강하게 밀쳐냈다. 어딜 감히 서리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벽 모서리에 부딪힐 뻔했다. 그녀가 간신히 몸을 추스르는 순간 땀과 충격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쓸려 올라갔다. 태주는 자신의 치부를 들킨 것에 대한 분노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움켜쥐고 그녀의 눈에서 공포를 확인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왼쪽 관자놀이, 머리카락이 거친 자리에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남아있는 은백색의 작은 흉터, 초승달 모양이었다. 태준의 뇌가 정지했다. 시간은 멈췄고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는 그 흉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지옥 같았던 그날 밤, 자신을 향해 내리쳐지던 칼날, 그리고 그 칼날을 막아서며 자신을 감쌌던 작은 그림자, 피를 흘리면서도 괜찮다고 속삭이던 목소리, 그는 기억 속의 소녀와 눈앞의 여자를 필사적으로 분리하려 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애는 죽었거나 사라졌어야 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을 리가 없어. 서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팔뚝의 흉터에서 받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포식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 잃은 짐승의 눈빛, 혹은 악몽을 마주한 아이의 눈빛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확인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태주는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감상을 부정해야 했다. 그는 서리를 밀치고 비틀거리듯 몇 걸음 물러났다. 쓸데없는 짓을.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혼란을 감추기 위해 더욱 차갑게 행동해야 했다. 내까짓게 감히 내게 상처를 입혀 그는 서리가 아닌 자신에게 외치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그 방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도망치듯 방을 나갔다. 문이 쾅 닫혔. 서리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왼쪽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흉터를 만졌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강태준의 팔뚝에 있던 그 끔찍한 흉터가 사라지지 않았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하면서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만약 그가 10년 전 자신이 구했던 그 아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강태준은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다. 숨이 가빴다. 그는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거의 부서져라 눌렀다.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그 짧은 순간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그의 팔뚝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다. 그녀가 만졌던 곳, 그녀가 봤던 곳. 그는 자신의 서재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손이 통제 불능으로 떨리고 있었다.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지만 간에 따를 수도 없었다. 그는 병째로 위스키를 들이켰다. 강한 알코올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초승달, 그 흉터, 10년 전, 지옥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덮쳤던 칼날, 그리고 그 칼날을 대신 맞았던 작은 소녀, 피에 젖어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선명했던 그녀의 관자놀이에서 흐르던 피와 그 상처. 아니야. 태주는 머리를 세차게 저었다. 우연일 뿐이야. 세상에 초승달 모양 흉터를 가진 여자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그냥 가난하고 초라하고 저항적인 수집품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흉터를 보았을 때의 그 충격, 그리고 자신의 팔뚝 흉터를 보던 그녀의 눈, 그 모든 것이 끔찍한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이 끔찍한 진실을 부정해야 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인터폰을 눌러 최 실장을 호출했다. 최 실장, 당장 내 서재로 와.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잠시 후 감정 없는 표정의 최 실장이 방으로 들어섰다. 태준의 상태를 보고도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한설이, 그 여자, 다시 조사해. 최 실장은 태블릿을 들었다. 이미 신원 조사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28세. 부모는 어릴 적 사고로 사망. 남동생 한서진. 부채 내역. 그런 쓰레기 정보 말고. 태준이 소리쳤다. 10년 전, 정확히 10년 전, 그날 8월 14일 그 비 오던 밤, 그 여자가 어디서 뭘 했는지 알아내. 당장. 최 실장은 태준의 폭발적인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태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방 안을 초조하게 맴돌았다. 자신의 병적인 취향이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될 과거를 건드리고 말았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쳤다. 한편 별실에 홀로 남겨진 한설이 역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관자놀이를 매만졌다. 비가 쏟아지던 밤, 골목길의 비명소리, 그리고 피냄새. 그녀는 잊고 싶었던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 골목 안쪽에서 들려오는 절박한 소리. 그녀는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날따라 유난히 그녀는 누군가를 돕고 싶었다. 그곳에는 교복을 입은 소년이 쓰러져 있었다. 건장한 남자들이 소년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는 벽돌을 집어들고 비명을 질렀 경찰, 경찰 불렀어요. 그녀의 무모한 행동에 남자들이 당황한 사이 한 명이 그녀에게 칼을 휘둘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막았지만 칼날은 그녀의 관자놀이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소년을 끌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비좁은 하수구 통로로 기어들어가 숨을 죽였다. 소년은 팔에 끔찍한 상처를 입고 과다 출혈로 죽어가고 있었다. 서리는 자신의 셔츠를 찢어 그의 팔을 묶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피에 젖어 떨고 있는 소년에게 그녀는 계속 속삭였다. 그녀는 그 소년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어둠과 피, 그리고 폭우 때문에 오직 그 끔찍한 팔의 상처와 공포에 질린 눈동자만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 소년이 강태준이라고 그토록 무력하고 절박했던 아이가 10년 만에 여자를 납치하고 수지품이라 부르는 괴물이 되었다고 서리는 혼란스러웠다. 그것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깊은 배신감 혹은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이었다. 그녀가 구한 생명이 그녀의 삶을 파괴하러 온 것이다.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정체 모를 사이코패스 납치범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목숨을 빚진 자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무기로 써야 할지 아니면 연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강태준은 10년 전 그날 밤에 대한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흉터와 그의 흉터가 그것을 증명했다. 그는 괴물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날 밤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태주는 펜트하우스 안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였다.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간 적이 없었다. 그는 최 실장이 가져올 정보가 아니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다. 그 여자가 아니길 바랐다. 그가 망가뜨리려는 존재가 그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길 바랐다. 몇 시간이 흐르고 최 실장이 다시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감정했지만 태주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했다. 말해, 찾았습니다. 최 실장이 태블릿을 태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10년 전의 낡은 경찰 보고서 스캔 파일이 떠 있었다. TK그룹 일가 피습 사건 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익명의 목격자 진술. 한 소녀가 피해자 강태준. 당시 22세를 부축하고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이 있으나 신원 확보 실패. 그리고 이것, 최 실장이 다음 화면을 넘겼다. 한서리의 10년 전 주소지. 사건 현장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그리고 당시 그녀가 다니던 병원의 응급실 진료 기록, 좌측 관자놀이, 3cm 열상, 당일 내원, 날짜는 정확히 10년 전 8월 14일 밤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태준의 호흡이 멈췄다.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이 울리는 듯한 이명이 들렸다. 그가 경멸하고 짓밟고 망가뜨리려 했던 그 여자가 1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태준의 손에서 위스키 병이 떨어졌다.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 위로 호박색 액체가 쏟아지고 크리스털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을 울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다. 대표님, 최 실장이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목소리를 냈다. 태주는 최 실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완전히 풀려 있었다. 내가,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무슨 짓을, 그의 병적인 취향, 순수하고 강인한 존재를 꺾으려던 그의 집착.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구원했던 존재를 향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구원자를 납치하고 감금하고 모욕했다. 동생을 인질로 잡고 그녀를 협박했다. 나가. 태준이 중얼거렸다. 당장 나가. 최 실장이 조용히 방을 나갔다. 홀로 남은 태준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10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날 밤의 공포, 가족을 잃은 슬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소녀에 대한 희미한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이 그가 저지른 끔찍한 짓과 뒤엉켜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괴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런 괴물이 된 이유, 그날 밤의 지옥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준 빛을 스스로 더럽혔다. 그의 병적인 집착은 10년 전 그날 밤,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극도의 무력감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그는 다시는 그렇게 무력해지지 않기 위해 타인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다. 그런데 그가 통제하려 한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그 무력함에서 자신을 꺼내준 사람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러니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모순이었다. 그는 자신의 구원자에게 자신이 당했던 지옥을 그대로 되돌려주려 한 것이다. 태주는 서재의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다. 책장의 책들을 쓸어버리고 값비싼 도자기들을 벽에 던졌다. 하지만 그 어떤 파괴 행위도 그의 내면에서 들끓는 자기 파괴의 욕망을 잠재울 수 없었다. 그는 한서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풀어주어야 하는가, 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저지른 짓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미안하다. 10년 전에 날 구해줘서 고마운데. 내가 널 납치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렇다고 이대로 감금해 둘 수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집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지난 10년간 봉인해둔 유일한 인간성의 증거였다. 그는 모니터를 켰다. 별실의 화면, 한서리는 침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미동도 없이 마치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녀는 더 이상 저항적인 수집품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과거이자 그가 저버린 구원이었다. 태주는 극심한 자기 혐오와 혼란 속에서 몸을 떨었다. 이제 그는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끔찍한 게임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가? 아니, 끝낼 수 있기는 한 걸까? 그의 병적인 집착과 목숨을 빚진 자로서의 죄책감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단 몇 시간도 버티지 못했다. 자기 혐오와 부인, 그리고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그를 산채로 집어삼켰다. 그는 확인해야 했다.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 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자신이 정말로 자신의 구원자를 향해 이 끔찍한 짓을 저질렀음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시 별실로 향했다. 어젯밤의 냉정하고 잔인한 포식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값비싼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핏발이 선 눈은 광기 어린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규칙도 잊은 채 예고도 없이 문을 열어젖혔다. 한서리는 바닥에 앉아 명상인지 생각인지 모를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태준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 즉각적으로 경계 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을 수집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에는 병적인 집착 대신 지독한 혼란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너. 태준의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서리에게 다가왔다. 너. 누구야?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이성을 잃은 짐승을 관찰했다. 말에 그가 소리치며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어제 자신이 정한 손대지 말라는 규칙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서리는 그의 소나기 힘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젯밤 보았던 팔뚝의 흉터와 지금 눈앞에 이 남자의 절박한 얼굴, 그리고 10년 전 빗속의 소년이 하나로 겹쳐졌다. 10년 전 8월 14일 밤 태준이 그녀를 흔들며 절규하듯 물었다. 그 골목. 너였어. 그 질문은 확인이었다. 서리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공포는 사라졌다.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그리고 지독하게 잔인한 운명의 장난에 대한 허탈함이었다. 그녀가 목숨 걸고 구한 아이가 그녀를 지옥으로 끌고 온 악마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태주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서리의 어깨를 잡은 손을 놓고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아, 안 돼. 그럴 리가.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권력의 추가 급격하게 기울었다. 더 이상 그는 포식자가 아니었고 그녀는 먹잇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게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자신이 쥐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 서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녀가 그를 내려다보는 구도였다. 나야. 네가 기억하는 그 여자. 태주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기억나는구나. 서리가 비웃었다. 그렇게 잊고 싶었던 기억이었나 보네. 하긴 그럴 만도 하지. 아니, 난 태주는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서리는 그에게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태주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난 내 팔의 흉터만 기억하는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잔혹했다. 난 네가 그 밤에 얼마나 비참하게 울었는지 기억해.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살려달라고 빌었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걸 쏟아내면서 내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녀는 10년 전의 기억을 정확하게 읊조렸다. 그것은 태준이 지난 10년간 필사적으로 지워버리려 했던 그의 가장 치욕스럽고 무력했던 순간이었다. 그의 병적인 통제욕은 바로 그 무력감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그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무력하게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지금의 괴물이 되었다. 그런데 그가 만들어낸 이 완벽한 통제의 공간에서 그의 유일한 구원자가 그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후벼 파고 있었다. 그만해. 태준이 귀를 막으려는 듯 손을 들었지만 차마 그러지도 못했다. 왜 듣기 싫어. 서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이자 그녀가 살아나갈 유일한 길이었다. 난 네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도 기억해. 칼을 든 그놈들보다
어쩌면 죽음 그 자체보다 더 겁에 질려 있었지. 서리는 무너져가는 태준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10년 만에 다시 만나서 한다는 짓이 고작 이거야. 네 생명의 은인을 납치해서 개처럼 목줄을 채우고 수지품이라고 불러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 꼬마야, 꼬마야. 그 한마디가 태준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다. TK그룹의 냉혹한 CEO 강태준이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화려한 감옥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망가뜨리려 했던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심판하는 심판관이었고, 그가 저버린 구원이었다. 내가, 태주는 어린아이처럼 더듬거렸다. 난 몰랐어. 몰랐다고 서리의 목소리에 경멸이 가득 찼다. 몰랐으면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가? 몰랐다고 해도 넌 내 동생을 인질로 잡았어. 날 협박하고 모욕했어. 그건 변하지 않아. 서리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동정심도 아니었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이제 어쩔 거지. 강태준,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수지품이라는 호칭에 대한 완벽한 반격이었다. 그녀는 그를 너 혹은 당신이 아닌 강태준이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 규정했다. 죄를 지은 인간으로. 강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병적인 취향은 산산조각 났다. 그가 그녀의 순수하고 강인한 의지를 꺾으려 했던 것은 사실 10년 전 자신을 구했던 그 강인함에 대한 무의식적인 동경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스스로 파괴하려 했다.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창밖에 빛을 등지고 서 있는 그녀는 마치 10년 전 그날 밤 지옥에서 자신을 이끌어내던 그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는 자신의 구원자를 2번이나 모욕했다. 처음은 그녀를 잊음으로써, 그리고 2번째는 그녀를 납치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태준이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서리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건 네가 결정해야지. 날 계속 가둬둘 건가? 아니면 10년 전의 빚을 갚을 건가? 동력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이제 선택권은 감금된 서리가 아니라 무너져버린 강태준에게 있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는 이미 이 게임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강태준은 도망쳤다. 자신의 괴물 같은 집착이 만들어낸 현실. 자신이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구원자의 얼굴에서 도망쳤다. 그는 별실의 문을 닫고 잠갔다. 그것은 그녀를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통제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모니터를 정면으로 응시할 수 없었다. 화면 속의 한서리는 더 이상 그의 수집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죄악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는 그녀의 방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 수신을 차단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견딜 수 없었다. 최 실장. 그가 인터폰으로 불렀다. 예. 대표님. 아무도 그 방에 접근하지 마. 내가 처리할 때까지. 그의 목소리는 쇠처럼 거칠었다. 식사도 문 앞에 두고 가. 알겠습니다. 최 실장은 더 묻지 않았지만
이 명령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알고 있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다. 태주는 서재에 틀어박혔다. 그는 마시지 않던 독한 술을 병째 들이켰다.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풀어준다. 그리고 10년 전에 빚을 갚는다.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까? 아니, 그 이전에 그가 저지른 이 범죄를 어떻게 덮는단 말인가? 그의 혼란은 공포가 되었고, 공포는 무기력한 분노로 변했다. 한설이는 즉각적으로 변화를 감지했다. 몇 시간 동안 방 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를 짓누르던 감시의 시선이 사라진 것 같았다. 강태준이 더 이상 모니터 너머에 앉아있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혼란은 곧 그녀의 기회였다. 그녀는 더 이상 침대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방안을 다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탈출구가 아니라 그의 혼란을 이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무너졌다. 10년 전 그날 밤처럼 그는 다시 한번 무력한 상태가 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이전처럼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오는 대신 문 밖에서 조용한 카트 소리가 들리더니 작은 배식구가 열렸다. 식사 트레이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의 규칙이 깨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신호였다. 서리는 트레이를 끌어당겼다. 음식은 여전히 호화로웠지만 그것을 가져온 손길에는 공포와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태준이 아닌 이 저택의 하수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그 하수인은 지금 극도로 불안정한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을 터였다. 서리는 문 밖에 기척에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게 경호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긴장감 대신 혼란스러움과 동요가 섞여 있었다. 대표님께서 식사도 직접 챙기지 않으시다니. 그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그들은 시스템이 아니라 강태준이라는 개인에게 복종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주인은 고장 났다. 서리는 자신이 그들을 상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숨겨두었던 도자기, 파편을 다시 꺼냈다. 그녀는 이 방의 구조를 다시 살폈다. CCTV 카메라, 완벽한 감시. 하지만 태준이 모니터를 부수거나 외면했다면 그녀는 그가 지금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는데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는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카메라의 사각지대, 침대와 벽 사이의 좁은 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 옆에 위치한 전자식 도어록 패널 근처의 벽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문이 아니었다. 통신선 혹은 이 방을 제어하는 시스템의 일부라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단단한 벽 안쪽에서 미세한 플라스틱 감촉이 느껴졌다. 내벽 패널의 이음새였다. 그녀는 파편을 틈새에 쑤셔 넣고 비틀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패널 일부가 부서졌다. 그 안에는 복잡한 전선 다발이 있었다. 서리는 숨을 죽였다. 경보가 울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태준의 혼란이 보안 시스템의 일부마저 마비시킨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의 파손은 감지되지 않는 것인지, 그녀는 전선을 바라보았다. 이 중 하나가 통신선이거나 혹은 이 방의 잠금 장치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문가가 아니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그녀는 카메라가 정면으로 보이는 곳으로 나왔다.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럽게 기침했다. 살려. 저. 그녀는 약하게 신음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만약 태준이 아직도 모니터를 보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구원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그리고 만약 보지 않고 있다면 문 밖의 경호원들이 이 소리를 듣고 규칙을 어기고 들어올 수도 있었다. 몇 분이 지났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태주는 정말로 그녀를 방치하고 있었다. 서리는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강태주는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사각지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까 찾아낸 전선 다발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갇혀서 그의 처분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가장 굵은 케이블 하나를 도자기 파편으로 필사적으로 끊어내기 시작했다. 스파크가 튀었다. 방 안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 꺼졌다. 정전이었다. 비상 전력이 즉각 들어왔지만 몇 초간의 완전한 암흑. 그리고 그 순간 육중한 전자식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철컥. 서리는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문손잡이 가없는 매끈한 표면을 밀었다. 문이 열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문틈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의 완벽한 시스템에 생긴 균열. 그의 심리적 혼란이 물리적인 시스템의 오류를 초래한 것이다. 그녀가 끊어낸 케이블이 도어록의 주 전원이거나 혹은 비상 상황을 가장한 오류를 일으킨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경호원들은 갑작스러운 정전에 당황해 주 전력실로 달려갔거나 혹은 이 방의 문이 열렸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것이다. 한설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복도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방을 탈출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 이 섬과도 같은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통신 장치를 찾아야 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동생의 안전을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낯선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수집품이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저택을 무너뜨리러 온 침입자였다. 같은 시각, 통제실의 모든 모니터가 꺼진 것을 보며 강태주는 위스키 잔을 떨어뜨렸다. 안 돼. 그가 끊어낸 것은 단순히 그녀의 방조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별장 전체의 보안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혼란이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셈이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맨발에 닿았다. 한설이는 숨을 죽였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돌았지만 머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요새의 심장부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 요새의 주인은 무너졌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격을 짚으며 나아갔다. 이 거대한 저택은 미로와 같았다. 모든 것이 차갑고 거대하고 비인간적이었다. 강태준의 내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통신 장치였다. 전화기 혹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그녀는 복도를 지나 중앙 계단으로 보이는 곳에 도달했다. 아래층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비상 전력이 유지되는 최소한의 조명인 듯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다. 그녀가 1층 로비로 보이는 넓은 공간에 발을 디뎠을 때였다. 거기까지입니다. 한설이 씨.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태준이 아니었다.
무감정한 얼굴의 남자, 최 실장이었다. 그는 비상 전력 패널을 조작하고 있었던 듯했다. 서리는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의 탈출을 이미 예상하고 기다렸다는 듯 침착했다. 시스템이 마비되었지만 이 저택의 모든 출입구는 수동으로도 잠글 수 있습니다. 최 실장이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지만 그 자신이 잘 벼려진 무기처럼 보였다. 당신이 최 실장이군. 서리가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대표님의 혼란을 이용하셨더군요. 영리하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칭찬도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정상이 아니십니다. 저는 그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감금이야 범죄라고 그 판단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최 실장은 그녀와의 거리를 좁혔다. 다만 당신이 여기서 더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대표님은 당신 때문에 1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최 실장에게 한서리는 바이러스였다. 강태준이라는 완벽한 시스템에 침투한 치명적인 오류. 그는 그 오류를 제거해야 했다. 서리는 손에 숨겼던 도자기 파편을 꺼내들었다. 오지 마. 최 실장은 그 조악한 무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전문가였다. 그는 서리가 팔을 휘두르는 순간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고 팔을 꺾었다. 악서리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고 파편이 바닥에 떨어졌다. 저항은 무의미합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 주셔야겠습니다. 그가 서리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의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바뀌려던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펜트하우스. 화진그룹의 백 회장이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오랜 숙적이었다. 10년 전 TK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던 계획은 유일한 생존자 강태준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었다. 정보가 확실한가? 백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예, 회장님. 그림자 속에 서 있던 비서가 보고했다. 강태준이 최근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던 목격자로 추정되는 여자를 비밀 별장에 감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백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10년 전 그 계집아이. 한설이, 현재 28세. 강태준이 그녀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 정보원에 따르면 강태준이 그 여자 때문에 이성을 잃고 시스템을 마비시킬 정도라고 합니다. 백 회장은 천천히 웃었다. 약점이라. 강태준 그놈에게 그런 인간적인 구석이 남아 있었을 줄이야. 그는 10년 동안 강태준을 무너뜨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너무 완벽하고 냉혹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니. 10년 전 백 회장이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그놈은 운 좋게 살아남았지. 그를 구해준 그 계집이 이제 그놈의 무덤을 파게 될 줄이야. 그는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다. 팀을 보내. 그 별장 위치는 파악 완료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입니다. 좋아. 그 여자를 확보해. 그 여자는 강태준을 올가맬 가장 확실한 증거야. 납치, 감금, TK그룹을 통째로 무너뜨릴 스캔들이지. 백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리고 만약 강태준이 저항한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10년 전에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 지어 이번엔
실수 없이 알겠습니다. 비서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백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10년 묵은 복수를 끝낼 시간이 온 것이다. 다시 강태준의 별장. 최 실장은 서리의 팔을 붙잡고 그녀를 다시 위층으로 끌고 가려 했다. 서리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날 놔, 이 살인 공범자 조용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때였다. 위잉, 저택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정전과는 다른 외부 침입을 알리는 비상 경보였다. 로비의 모든 비상등이 붉은색으로 전멸하기 시작했다. 최 실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이건 그는 서리를 붙잡은 채 로비의 통유리창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택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정문을 부수고 들어온 검은색 밴 여러 대가 거친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중무장한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살기를 띤 용병들이었다. 최 실장은 상황을 즉각 파악했다. 이것은 강태준의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습격이었다. 젠장. 백 회장인가? 최 실장이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서리를 돌아보았다. 이 여자는 더 이상 처리해야 할 오류가 아니었다. 그녀는 침입자들의 목표물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목표물과 함께 이 저택에 고립되었다. 서리 역시 창밖의 광경에 숨을 죽였다. 저들은 누구지 경찰인가 하니. 저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지금부터 최 실장이 서리의 팔을 놓아주었다.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내 옆에 붙어 있어. 살고 싶다면. 상황은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탈출하려던 포로와 그녀를 막던 간수. 두 사람은 이제 정체 모를 적들의 공동 목표가 되었다. 붉은 비상등이 강태준의 서재를 피처럼 물들였다. 경보음이 그의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다. 펜트하우스의 모니터가 일제히 켜졌다. 비상 전력으로 연결된 외부 CCTV 화면이었다. 정문이 박살났고 무장한 괴한들이 저택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요새가 뚫렸다. 10년 전 그날 밤의 악몽이 재현되는 듯했다. 통제 불능의 상황, 예측 불가능한 폭력. 대표님 인터폰에서 최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백 회장입니다. 그들이 한설이 씨를 태주는 이미 모니터를 통해 보고 있었다. 1층 로비. 최 실장이 한설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했으며 침입자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침입자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총구를 최 실장에게 겨누고 소리쳤다. 여자는 넘기고 넌 빠져. 최 실장. 이건 내 싸움이 아니야. 그럴 순 없지. 최 실장이 침착하게 대꾸했지만 수적 열쇠는 명확했다. 태주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뇌가 두 개로 쪼개지는 듯했다. 한쪽에 이성적인 괴물이 속삭였다. 도망쳐. 저 여자는 미끼일 뿐이야. 저들을 저 여자와 함께 별장에 가둬두고 넌 비밀 통로로 빠져나가. 그것이 지난 10년간 강태준이 구축해온 생존 방식이었다. 감정은 약점이다. 그는 한설이라는 약점을 제거하고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는 어차피 그의 범죄를 알고 있다. 그가 여기서 도망치면 백 회장이 그녀를 이용해 그를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목숨은 건질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쪽, 10년 전 빗속에서 울부짖던 어린 소년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또다시 그녀를 잃을 순 없어. 그는 10년 전에
이미 그녀를 한 번 잃었다. 그녀의 존재를 잊어버림으로써. 그리고 그는 방금 전 그녀가 자신의 구원자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 그녀를 다시 사지로 내몰란 말인가. 모니터 속에서 침입자 중 한 명이 인내심을 잃고 최 실장의 어깨를 스치듯 총을 쐈다. 마지막 경고다. 최 실장이 고통에 주춤하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서리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안 돼.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 순간 그의 병적인 취향은 산산조각 났다. 순수함을 꺾고 통제하려던 그 뒤틀린 욕망은 사실 그 순수함에 대한 갈망이자 자신을 구해준 그 강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비뚤어진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를 망가뜨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10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자신을 구원해 주길 바랐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다. 그녀를 버리고 괴물로 살아남을 것인가? 그녀를 지키고 10년 전의 빚을 갚을 것인가? 혜준의 눈빛이 변했. 혼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지키기 위한 사례가 어렸다. 그는 더 이상 수집품을 통제하는 병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를 지키려는 한 마리의 부상당한 짐승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권총을 꺼내 들었다. 10년 전 그날 이후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항상 곁에 두었던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처음으로 타인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는 서재를 박차고 나갔다.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는 이미 비상 상황으로 멈춰 있었다. 그는 비상계단의 문을 걷어차듯 열고 수십 층의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다쳐선 안 돼. 1층 로비. 최 실장은 어깨에 출혈에도 불구하고 서리를 보호하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한서리 씨. 저쪽 기둥 뒤로 하지만 침입자들은 이미 그들의 퇴로를 막았다. 끝났어. 최 실장. 여자만 넘기라니까. 리더가 서리에게 총구를 겨눴다. 서리는 공포에 질렸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죽음을 똑바로 응시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 여자에게서 손때, 계단 상층부에서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짐승처럼 붉어진 눈으로 머리가 헝클어지고 셔츠가 땀에 젖은 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은색 권총이 들려 있었다. 침입자들과 최 실장, 그리고 한설이까지 모두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냉혹하고 이성적인 CEO 강태준만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원초적인 분노로 가득 찬 모습은 처음이었다. 강태준. 백 회장의 용병 리더가 비웃었다. 직접 행차하셨군. 잘 됐어. 2마리 토끼를 다 잡게. 탕태준은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총을 쐈다. 총알은 리더의 귀를 스치고 뒤쪽 벽에 밝혔다. 다음은 빗나가지 않아. 태준이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말했다. 그녀는 내 구원자야.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손댈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고. 그의 병적인 집착은 그녀를 지키겠다는 맹목적인 보호 본능으로 완벽하게 치환되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어 들고 적들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붉은 경광등이 피와 유리가 뒤섞인 로비를 광적으로 비췄다. 총성의 여운이 채가 시지 않은 공기 속에 강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한서리를 자신의 몸 아래에 거의 묻다시피 보호한 채
무너진 대리석 기둥에 기대어 있었다. 그의 복부에서 솟아나는 피가 그녀의 낡은 옷을 붉게 적셨다. 서리는 태준의 무게와 그가 흘리는 피에 온기에 압도당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태준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는 대답 대신 고통 속에서도 안도하는 듯 희미하게 웃었다. 아서. 그가 지키려던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었다. 10년 전 자신을 구했던, 그리고 오늘 자신이 구한 그 생명이었다. 구급대원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환자 의식 있습니다. 복부 총상과다 출혈. 그들이 태준을 서리에게서 떼어내려 할 때 태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놓지 않으려는 듯. 괜찮아요. 서리가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이 신호인 듯. 태준의 손이 힘없이 풀리고 그는 의식을 잃었다. 서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을 때 경찰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서리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의 눈은 로비의 참상, 쓰러진 괴한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그녀와 태준을 훑었다. 서리는 심호흡을 했다. 저들은 날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 그녀는 태준이 실려나가는 이동식 침대를 가리켰다. 강태준 씨가 날 구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려 할 때 그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가 날 이곳에 납치했어요. 모든 것이 멈췄다. 서리의 증언은 확고했다. 어깨에 총상을 입은 최 실장 역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강태준의 납치 사실과 백 회장의 살인미수 교사 혐의를 모두 경찰에 넘겼다. TK그룹 CEO의 엽기적인 납치 스캔들과 재계의 암투는 그날 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1년 후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만들지만 흉터까지 지우지는 못했다. 한서리는 서울 외곽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헌 책방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설이 내린 책방이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 그녀는 커피 향과 낡은 종이 냄새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건넨 막대한 합의금과 보상금을 받았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최 실장의 설득, 그것이 태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시작이라는 결국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동생 서진을 대학에 보냈다. 그리고 이 작은 공간을 얻었다. 그녀의 삶은 평온을 되찾았다. 더 이상 밤늦게 편의점에서 폐기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악몽을 꿨다. 황금빛 세장의 차가운 공기와 10년 전 그날 밤의 빗소리,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피를 흘리던 태준의 얼굴. 강태준.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언론은 한동안 떠들썩했다. 납치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된 그는 백 회장 측의 살인 미수 증거를 제출하는 대가로 감형을 받았다. 하지만 실형은 피할 수 없었다. 백 회장 역시 몰락했다. 그는 수감되었고 TK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병적인 집착 증세로 교도소 내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고 했다. 서리는 일부러 그의 소식을 찾아보지 않았다. 그와의 연결고리는 그날 밤 병원에서 끊어졌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최 실장이었다. 그는 태준의 형기가 만료되었으며 교도소가 아닌 민간 요양병원으로 이송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가 대표님이 한서리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서리는 며칠을 망설였다. 그를 다시 만나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죗값을 치렀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풀리지 않은 매듭이 그녀를 붙잡았다. 10년 전의 소년, 그리고 1년 전의 괴물. 그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차를 몰아 교회의 한적한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보아는 삼엄했지만 최 실장이 이미 조치를 취해두었다. 그녀는 조용한 병실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 방의 문을 열었다.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다. 그가 거기에 있었다. 강태준.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슈트를 입은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옅은 환자복을 입은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1년 전의 광기나 절망은 사라지고 깊은 피로와 무언가를 받아들인 듯한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그가 인기척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의 복부에는 흉터가 남았을 것이고 그의 정신에도 깊은 흉터가 남았을 것이다. 왓군. 그의 목소리는 1년 전보다 훨씬 낮고 거칠어졌다. 서리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남자를 증오해야 할까?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 그녀는 둘 다 할 수 없었다. 그저 지독한 운명에 얽혔던 한 인간을 바라볼 뿐이었다. 왜 불렀죠? 서리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태주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알아. 그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10년 전 당신에게 빚진 목숨, 그리고 1년 전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짓, 그 모든 것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물어보고 싶었어. 그것은 구걸이 아니었다. 한때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남자의 가장 무력하고 솔직한 질문이었다. 그는 그녀의 수집품이 되길 자처하고 있었다. 그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리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경멸이나 공포는 없었다. 그저 지독한 운명의 굴레를 함께 통과한 자에 대한 복잡한 연민만이 남아 있었다. 그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팔뚝에 남은 흉터, 자신이 10년 전 필사적으로 지혈했던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관자놀이에 남은 흉터를 매만졌다. 우린 둘 다 그날 밤에 갇혀 있었어요. 나는 당신을 구했고, 당신은 날 파괴하려 했죠. 그리고 결국, 당신은 날 다시 구했어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다. 이걸로 빚은 갚은 셈 칠까요? 태준의 눈이 커졌다. 용서가 아니에요. 서리가 그의 희망을 잘랐다. 이해는 더더욱 아니고, 그저 이제 당신과 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난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녀는 뒤돌아섰다. 잠깐 태준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서리가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고마웠어.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10년 전에 날 구해줘서, 그리고 지금 다시 날 놓아줘서.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방을 나갔다. 복도 끝 창문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자유였다. 홀로 남은 강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한 대로였다. 용서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10년 전의 소년도, 1년 전의 괴물도 아닌 강태준으로 살아갈 기회.
그의 기나긴 속죄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지독한 운명이 맞이한 다른 의미의 새벽이었다.